깊은 밤 산자락에서 배 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섬돌 끝에 맨발로 선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내던 그 소리. 석 달 전에 이미 저 세상으로 간 딸아이가 내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밤이슬 맺힌 풀밭을 지나 뒷산 기슭 묘 앞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 앞에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딸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실패가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곱디고 온 명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얼굴로.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남쪽 멀찌감치 떨어진 한 시골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 이름도 크지 않은 작은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홀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강씨 아주머니라 불렀고 덜어는 그냥 강어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10살 되던 해 들녘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강 씨는 혼자 힘으로 딸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이름처럼 고왔습니다. 살결은 희고 눈매는 맑았으며 성품은 어머니를 닮아 부지런하고 온화했습니다. 연화는 어릴 때부터 배 짜기를 좋아했습니다. 학처럼 긴 손가락으로 실을 고르고 북을 밀어 넣으면 마치 노래하듯 배틀이 울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화 처자가 짜는 배는 어쩌면 저리 고울고 하고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강 씨는 그 딸 하나를 보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넉넉하게 여겨졌습니다. 연화가 18살이 되던 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중신아비가 찾아와 말하기를 이웃 고을 박씨 집안의 아들이 혼처를 구한다 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원래 지방의 작은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 아비대에 이미 재산을 거의 탕진해버려 이름만 양반이지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강 씨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니 어찌 보면 서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 터라 마음에 걸렸고 아직 연화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 뜻은 어떠하냐? 강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기가 싫사옵니다. 하오나 어머니 홀로 두고 가는 것이 더욱 마음에 걸리오니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강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강 씨는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워낙 빠듯한 탓에 딸이 시집이라도 가면 답이라도 굶지 않겠거니 싶었던 것입니다. 혼례는 이른 봄에 치러졌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품을 떠나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강 씨도 울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온 당신은 딸을 태운 가마가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봄볕이 고왔지만 강 씨의 눈에는 그날의 하늘이 유독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 씨 집안은 강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집은 낡고 기울었으며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었고 남편 박생원은 착한 사람이었으나 몸이 약한 데다 기력이 없어 집안일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시집 온 첫날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밭을 메고 저녁이면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군말 없이 받아들였고 남편이 몸이 아파 누워도 정성껏 수발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씨 집안이 저 며느리 하나를 잘 얻었구먼. 그러나 연화의 몸은 그 세월을 버텨내기에 너무 약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겨울, 연화는 몸살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침이 깊어졌고 얼굴은 파리해졌습니다. 봄이 와도 연화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따뜻해질수록 몸은 더욱 야위어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운 채 남편 박생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날이 소녀가 이 댁에 와서 제 도리를 다 못하고 가게 되었으니 용서하시옵소서. 박생원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요. 그런 말 마시오. 어머님을 잘 모시고 건강하게 지내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연화는 21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 씨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딸은 차디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아무리 불러도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손수 딸의 수의를 여몄습니다. 박 씨 집안이 어려운 형편이라 제대로 된 수의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강 씨는 자신의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비단 한 조각을 꺼내 딸에게 입혔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연화야. 장례를 치르고 연화는 시댁 뒷산 기슭에 양지 바른 자리에 묻혔습니다. 강 씨는 흙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팔을 잡아당겨도 강 씨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강 씨는 혼자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이 쓰던 배틀은 구석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실패에는 아직 실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앞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쓰던 빗이 아직 배틀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빗을 꺼내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울었고 물을 깃다가도 울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의 이름을 부르다 동이 트는 것을 맞이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레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어멈, 언제까지 이러실 거요? 밥이라도 드셔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강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낯선 소리가 하나 섞여 들어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강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배 짜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배 짜는 소리였습니다. 강 씨는 귀를 세웠습니다. 소리는 집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뒷산 쪽에서 흘러오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운 것인지 그리운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 박자가, 그 리듬이 강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딸 연화만의 그 박자였습니다. 강 씨는 맨발인 것도 모르고 섬도를 내려섰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이슬 맺힌 풀밭을 가로질러 발걸음은 저절로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뒷산 기슭의 소나무 사이를 헤치고 들어서니 달빛이 유난히 밝은 빈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연화의 묘 앞에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실패를 들고 무릎 위에 곱디고 온 명주천을 펼쳐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그 자세가, 그 옆 얼굴이 연화였습니다. 연화야. 강 씨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에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분명 연화였습니다. 생전과 다름없이 맑은 눈, 희고 고운 살결, 살짝 휜 눈썹. 다만 그 얼굴에는 어딘가 쓰러지려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낮고 투명했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실을 고르고 바늘을 밀어넣고 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오시면 아니 됩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쪽 사람이 되었사옵니다. 어머니 곁에 있다간 어머니께 탈이 나옵니다. 탈이 나면 어떠하냐? 내 얼굴 한번 가까이서 보련다. 강 씨가 무릎으로 기어가려 하자 연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자리에 계시옵소서. 소녀가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하여 강 씨는 멈추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느질을 이어가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연화야. 내년 봄이면 어머니 칠순이시지 않사옵니까? 강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년이면 강 씨의 나이 70이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뜨기 전 연화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에 고운 옷 한 벌 해드리려고 했었다고, 시집 오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해왔다고.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살아있었다면 어머니 칠순날 고운 명주 저고리 하나 지어드리려 했습니다. 허나 이렇게 먼저 가버리고 말았으니 그 마음이 어찌 잊혀지겠습니까? 연화야. 그래서 소녀가 이곳에서 짓고 있사옵니다. 어머니 칠순에 드릴 저고리를. 강 씨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미가 가진 게 없어서 너를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고, 그것이 한이 되어 내가 일찍 간 것인가 싶어 이 어미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아느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어머니가 키워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 딸로 태어난 것이 소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밤산에 강 씨의 울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후로는 이 자리에 다시 오시면 아니 됩니다. 왜냐? 소녀가 저고리를 완성하면 그때 저절로 어머니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오시면 소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있으면 완성이 되는 것이냐? 칠순날, 그날 아침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혼자 밤마다 짜는 것이냐? 예. 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죽어서도 저리도 고운 손으로 어미를 위해 바느질을 하고 있다니. 연화야,
이 어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 저고리고 뭐고 필요 없으니 다시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어머니. 연화의 눈가가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도 그러고 싶사옵니다. 허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 소녀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니 부디 거두지 마시옵소서. 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오소서. 밤 이슬을 맞으시면 몸에 해롭사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련다. 아니 됩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내 얼굴만 한번 가까이서 보고 가련다. 그것도 아니 됩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소녀도 어머니 손 한번 잡고 싶사옵니다. 허나 그리하면 어머니께 탈이 나옵니다. 제발 지금 이 모습만 보고 돌아가시옵소서. 강 씨는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 바느질하는 딸의 모습을, 그 고운 손을, 그 하얀 이마를, 그 여린 어깨를 눈에 힘껏 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어미가 다시는 오지 않마. 강 씨는 일어섰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니. 건강히, 아니, 편안히 있거라. 어머니도 건강히 지내시옵소서. 밥 거르지 마시고 몸 따뜻히 하시고. 연화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응. 소녀를 너무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여기서도 어머니 곁에 있사옵니다. 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키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서 다시 배 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소리를 들으며 강 씨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당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들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딸을 눈으로 보고 목소리를 듣고 돌아온 어미가. 강 씨는 방 안을 서성이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터오자 강 씨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운 산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자신은 어머니 곁에 있다고. 강 씨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딸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강 어멈이 많이 나아졌구먼. 강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뒷산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강 씨는 처음에는 문 밖까지 나가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강 씨는 마당 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다가 날이 밝으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에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강 씨는 창호지에 손을 대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화야, 춥지 않느냐?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 씨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밤에만 들렸고 낮에는 결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 혼자만 듣는 것인지 마을 사람들도 듣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서거멈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강어멈, 근래 뒷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어멈은 못 들었소. 강 씨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소리 말이오? 배 짜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소리. 밤에 들린다고 하더구먼. 무서워서 뒷산에 사는 구 영감이 문을 걸어 잠근다고 했소. 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못 들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이야기를 함부로 발설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거멈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뒷산에 귀신이 붙었다느니 여우가 장난을 친다느니 하는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밤에 뒷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면 딸이 바느질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서거멈에게 넌지시 부탁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귀신에게 홀리면 큰일 나지 않겠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겠소. 그 말이 퍼지자 아무도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삼가게 되었고 강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강 씨는 몸이 조금씩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추운 날씨에 밤마다 밖에 나가 소리를 듣는 탓에 한기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딸이 칠순 저고리를 완성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병이 들어 쓰러지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구해다려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 애를 썼습니다. 연화야, 이 어미가 칠순날까지는 버텨야 할 텐데. 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밤에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강 씨는 이불을 두르고 방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낯익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딸이 옆방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니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났습니다. 강 씨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설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칠수는 봄이 막 피어나는 3월 초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지났습니다. 배 짜는 소리는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강 씨는 그 소리가 들리는 날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밤이 오면 혼자 귀를 세우고 소리가 들리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칠순을 사흘 앞둔 어느 밤 강 씨는 잠을 자다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귀를 세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바람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산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소리는 없었습니다. 칠순 전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씨는 초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저고리가 완성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칠순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 씨는 새벽부터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왔습니다. 봄 햇살이 창호지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도 조용했습니다. 섬돌 위도 장독대 앞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꿈을 꾼 것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우물 옆 나무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었습니다. 깍깍깍.
강 씨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치가 날아가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강 씨의 눈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쪽 귀퉁이, 대돌 위에 무언가 얹혀 있었습니다. 강 씨는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보자기였습니다. 고운 연두색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저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곱디고 온 명주 저고리였습니다. 희고 투명한 명주에 노란 동정이 달리고 옷고름은 연분홍빛이었습니다. 솔기는 어찌나 촘촘하고 고른지 이 세상 어느 바느질 솜씨로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에 비춘 이 명주가 빛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몸에 꼭 맞을 크기였습니다. 마치 치수를 재고 지은 것처럼. 강 씨는 그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명주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연화야.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강 씨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을 살랑 건드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연화야. 강 씨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온 마당 위에 가득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마을에 사는 연화의 시어머니와 남편 박생원이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칠순을 축하하려 온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아내의 묘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생원이 말했습니다. 연화 묘 앞에 봄꽃이 피어 있더이다. 다른 곳에는 아직 꽃망울도 맺히지 않았는데 그 묘 앞에만 유독 이른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 주변 풀이 어찌나 곱게 정돈이 되어 있던지 누가 쓸고 간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강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장모님, 연화가 그쪽에서도 편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생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히 있을게야.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명주 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보게. 박생원과 시어머니가 저고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대돌 위에 놓여 있더구만. 이런 솜씨는 이 고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박생원은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연화가. 박생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연화가 지었네. 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생원이 보는 앞에서 명주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가볍고 보드라웠습니다. 딸의 손길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맞느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꼭 맞는구먼. 마치 처음부터 내 몸을 알고 지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어머니 곁에서 지켜보았고, 어머니 곁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이후로 뒷산에서 배 짜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가 없어졌다며 안도했습니다. 뒷산은 다시 평온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명주 저고리를 아껴 입었습니다. 특별한 날, 마음이 가장 외로운 날, 딸이 몹시 그리운 날에만 꺼내 입었습니다. 저고리를 입으면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옷고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 씨는 그것이 딸이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오늘도 잘 있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옷고름이 다시 한번 살랑거렸습니다. 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 씨가 80살이 넘었을 때 마을에 한 젊은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로 각 고을을 돌며 민간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이 고을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뒷산에 배 짜는 소리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소리가 난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강 어멈이 알 것이오. 저기 윗마을에 사는. 선비는 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강 씨는 그때 80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였으나 눈빛은 아직 맑았습니다. 선비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할머님, 여쭈어 볼 것이 있사옵니다. 뒷산에서 밤마다 배 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 연유를 혹 아시는지요? 강 씨는 한참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강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명주 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선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선비는 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딸이 지어준 것이야. 따님이 지금 세상을 뜬 지 오래되었지. 선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 배 짜는 소리, 산에서의 만남, 그리고 칠순날 아침 돛돌 위에 놓인 저고리까지. 선비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선비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님, 그리 놀랄 것 없어. 자식은 원래 그런 것이야. 이 세상에 있든 저 세상에 있든 어미 생각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거든. 선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도 되겠사옵니까? 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겨라. 이 세상 어느 어미, 어느 자식이라도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선비는 절을 올렸습니다. 강 씨는 다시 명주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서서 저고리를 햇살에 비추었습니다. 명주가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야, 오늘도 이리 고운 날에 너 생각이 나는구나.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저고리의 옷고름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이 고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짧은 삶을 살다 간 한 딸이 죽어서도 어머니를 위해 명주 저고리를 지었다는 이야기. 손발이 닳도록 일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들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어미에게 해드리지 못한 마지막 도리를 저 세상에서도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합니다. 자식 인연이란 것이 이토록 깊은 것인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죽음으로도 끊기지 않습니다. 어미의 칠순날 아침 돛돌 위에 놓인 고운 명주 저고리 한 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바느질이 담긴 그 저고리는 강 씨가 세상을 뜰 때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씨가 눈을 감던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손에 그 저고리가 꼭 쥐어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어미와 딸이 이승과 저승에서 하나의 명주실로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명주 저고리에 깃든 마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딸이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미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명주보다 더 오래 남을 테니까요.